네, 여러분들 항상 미국하고 유럽 시장은 포기할 수 없는 저희 의료기기 시장이라고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하고 유럽의 규제도 지금 국내 식약처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지금 규제들이 업데이트되고 있고 지금 국제적인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모든 거를 제가 20분 안에 다 발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 중에 좀 중요하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신년 브리핑을 통해서 최신 미국 및 유럽의 의료기 규제 동향하고 이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글로벌 트렌드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유럽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 시장 진입 장벽을 좀 완화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가 좀 가속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의료 데이터 보호 규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이버 보안이라는 그런 의료기기 그런 의료 데이터의 보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FDA의 주요 미국 FDA의 주요 변화는 SAMD 관련해서 프레임워크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타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이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ISO 13485하고 QMSR의 국제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의료기 규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MDR 그리고 IVDR의 전면 시행으로 인해서 지금 강화가 되고 있고요. 임상 데이터와 임상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GDPR이라고 해서 이제 유럽의 사이버 보안에 관련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준수를 포함한 환자 중심 접근이 강조되고 있고, 인증 대기 시간이 좀 증가하고 있어서 인증 환경도 좀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미국하고 유럽 규제 동향 중에 좀 4개 컨텐츠를 좀 뽑아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미국 그 FDA의 이스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DA의 이스타 프로그램은 의료기기 허가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대화형 PDF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대화형 PDF가 도대체 뭐냐라고 좀 궁금하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대화형 PDF 양식은 사용자가 양식을 열면 단계별로 안내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사용자는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체크박스 또는 드랍다운 메뉴 등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하는 양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510K 프로세스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품질 문서와 검토 효율성을 좀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 510K 지침에서는 20개의 섹션, 20개 항목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타에서는 총 22개의 항목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약간 좀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DA 이스타는 프리서미션, 510K, 드노보, 그리고 PMA, 513G까지 다양한 프로세스에서 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 이스타 양식은 일반 의료기기용이 있고요. 체외진단 의료기기용 그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흔히 이제 이 FDA 인허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진행하는 프리서미션 제출을 위한 프리스타하고 513G 베타 버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타 양식은 좀 뒤에서 간략하게 제가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미국 FDA 이스타 프로그램은 보다 신속한 검토를 위해 제출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규제기관과 제조사가 투명성을 제고하는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페이퍼, 서류 제출이나 USB, CD 제출은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510K 경우에는 이스타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기존의 심사 소요기간하고 동일하게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소요기간의 변경은 사실상 없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510K 이스타 전자제출 자료 목록은 기존 20개에서 22개로 확장된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기존하고 다른 정보를 조금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다 오늘 좀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제가 좀 짧기 때문에 추후 제출 자료를 챙기실 때 좀 참고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예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FDA의 이스타 대화형 PDF 양식은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용자에게 해당 섹션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증빙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좀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제 FDA가 좀 강하게 보고 있는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하고 사이버번에 대한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로 소프트웨어 관련 이스타 작성 시에는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관련 항목을 모두 포함해서 저희 양식에 기재해주고 각 항목별 증거 자료를 첨부 파일로 제출을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추가 예시로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개발한 제품이 사이버 보안 관련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이버 보안 위험성을 명시해야 하고 사이버 보안 관련 위험 계획서 그리고 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SBOM 또는 조금 약간 전문용어로 SBAM이라는 그런 명세서를 관련 정보 내용을 요약해서 기재하시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는 점을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타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510K 신청은 이스타 양식만 사용해서 접수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후 지금 현재 프리서미션이라던가 드노보, PMA 그리고 513G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저희가 이 이스타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타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파일이 구성이 되어 있고 RTA가 불필요하고 문서 자동 채우기, 드롭다운 기능이 있고 FDA 체크리스트하고 일치한다라는 좀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즉각적인 기술 지원이 좀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즉각적인 좀 지원을 받기 힘든 점이 있고 아직 명확한 가이던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입력을 하면 최종적으로 PDF화 하는 좀 시간이 추가적으로 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약간 FDA 그 검토자들도 좀 새로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직 현재 좀 학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럼 좀 그 심사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품질 시스템 관련해서 QMSR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DA는 잘 아시겠지만 ISO 13485하고 QSR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최종 규정인 QMSR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이 QMSR은 2026년 2월부터 적용을 예고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품질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좀 바뀌는 그런 품질 시스템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미국 시장을 보고 계시다, 특히 FDA 인허가를 보고 계시다 하시면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FDA는 QMSR을 통해서 국제 표준인 ISO 13485와 조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QSR과의 차이점을 보시면 설계 관리에서 제품 전체 수명 주기에 걸친 위험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FDA 인허가라던가 QSR을 준비하시면서 자주 듣는 얘기가 하나 있으실 텐데,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는 FDA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그 유럽에서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이런 개념으로 FDA가 좋아하는 위험 기반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점을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QSMR 같은 경우는 FDA 심사 시 기존에 심사하지 않았던 내부 품질 심사 보고서라던가 경영검토 보고서 그리고 공급업체 심사 보고서를 심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전에 하지 않았던 13485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또는 KGMP에서 봤던 부분들도 이제 FDA에서는 심사를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QMSR 시행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QMSR 최신 규정을 좀 모니터링 하시고 요구사항을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숙지가 끝나면 체계적인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 해 FDA의 QMSR 관련 업데이트 사항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유럽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예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CER 관련 동향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듯 그 유럽 MDR, CER의 규제 요구 사항이 MDD, CER 대비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럽 의료기기 법인 MDR에서 임상평가의 요구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의 일반 안전성 및 성능 요구사항인 GSPR의 적합함을 입증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 MDD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새로운 의무 사항이 생기고 세부적이고 명확화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MDD하고 좀 비교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클리니컬 디벨롭먼트 플랜, 저희가 흔히 말하는 CDP는 MDR CER에서 새로 의무사항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만약에 심사를 보시면 이 CDP에 대한 보완은 거의 필수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클리니컬 이밸리에이션 플랜 CEP는 MDR에서는 필수 요구사항으로 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제출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 CEP도 강하게 심사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링 관련해서는 기존 intended purpose, indications, indication에 추가해서 intended target population, 즉 환자군에 대한 것과 intended lifetime, 저희 제품에 대한 수명주기, 그리고 intended clinical benefit 기재가 좀 의무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더 챙겨서 레이블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CE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에 부합하느냐라는 문제를 보완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즉 소타의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얼터네이티브 트리트먼트 옵션이라서 대체 가능한 치료에 대한 것도 저희가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상이나 저희 의료기기로서의 그런 안전성과 퍼포먼스, 성능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마켓 관련해서는 임상평가 계획, 그리고 임상 데이터의 평가, 그리고 임상평가 보고서의 요구사항이 확장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3등급하고 임플란트 제품은 필수적으로 자사 제품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등 제품 선정 관련해서는 동등 제품과 안전성 및 유효성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함을 추가로 입증하실 필요가 있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3등급 제품의 경우에는 동등 제품을 선정해서 임상평가를 통해 동등함을 입증하는 것이 좀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동등 제품, 잡은 제품 자회사하고 컨트랙을, 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계약을 맺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 문서들을 심사기관에서 다 볼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3등급 제품은 이제 동등성을 가지고 좀 입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DR, CER에서는 사후관리 쪽, 즉 PMS, PMCF, PSER 및 SSCP의 요구사항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MCF의 경우에는 MDD, CER에서 비해 요구사항이 좀 많이 확정된 개념으로 되었고, PMCF 계획을 체계적으로 좀 잘 수립해서 수립할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PMCF 평가 보고서 관련한 요건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이 PMCF 평가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예상하건대 향후 이제 인증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좀 심사하고 보완을 낼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MDR, CER 같은 경우는 MDD, CER 대비 규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보다 엄격해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임상 데이터 품질을 좀 강화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확대하고, 그리고 의료기기 전주기 수명 동안의 임상평가를 요구하고 있어 QMS와의 연계성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인증기관의 CER 심사 강화로 CER을 준비하고 작성하는데 소요기간이 기존 MDD CER 작성하는 기간보다 2배 이상 소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국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식약처에서도 국제 기준에 따른 임상평가 자료 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슬라이드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임상평가 체계 개편을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식약처 허가를 받으시려면 필수적으로 저희 자사 제품을 가지고 진행한 확증 임상 시험 결과만 인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럽 CER에서 임상평가 시 활용하고 있는 임상문헌이라던가 실사용 증거 등의 임상 데이터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등급의 의료기기에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식약처가 조금 이제 자주 그러니까 자주 이제 신청을 하는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저희요 군 제품 위주로 먼저 좀 시범 사업을 하고 추후에 이제 좀 확대해 나가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4등급 제품은 좀 지금 현재에서는 적용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준비 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CER 준비는 적응증, 임상 문헌, 임상 시험, 임상 데이터 분석,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서의 안전성하고 성능 요구 사항인 GSPR을 충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타, 그다음에 위험이득 분석 등 다각적인 고려를 통해서 임상평가 보고서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품의 전주기 수명상의 CER하고 PMS의 연계성 관련해서도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CER을 얘기하면서 아마 PMS, PMCF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연계성이 되게 밀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인증 신청 단계에서는 이 그림에서 보시듯 CDP, CEP, CER 및 PMS 플랜, PMCF 플랜을 함께 신경 써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트렌드를 보면 CER 심사 시 심사원들은 이 PMS 플랜이라든가 PMCF 플랜 그리고 CEP 그다음에 CDP 같은 플랜에 대한 심사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각 플랜이 잘 수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플랜에 따라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진행을 하시고 데이터를 수집하시고 결과를 분석 평가해서 보고서 하실 겁니다. 그때 나오는 최종 산출물인 보고서의 퀄리티가 이 잘된 플랜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 보고서의 퀄리티는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인증기관 심사자들의 입장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증 후에도 이 품질 관리하고 위험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CER을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걸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그냥 나 인증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CER은 안 해도 돼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지속적으로 QMS와 연결돼서 진행을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어렵게 받은 CE, MDR 인증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MDR에서는 CER과 QMS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전주기 임상평가 수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임상평가는 위험관리, 그리고 사용적 합성, 사후관리 및 사용자 매뉴얼하고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CER을 그냥 임상평가 보고서만 단독으로 내가 잘 작성하면 유럽 인증을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MDR에서는 더 이상 그거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 전과 후 모두에서 의료기기 수명 주기 동안 지속적인 임상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ER에서 활용 가능한 여러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평가 시 활용하는 임상 데이터는 PMS, PMCF 데이터, 그리고 임상 문헌, 그리고 자사 제품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그리고 그 제품에서 저희가 파악한 잔여이음을 통해 얻은 데이터 등이 임상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임상평가를 준비하실 때 자사 제품의 임상시험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시면 안 되고 이러한 다양한 임상 데이터들을 같이 신경 써서 확보하시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임상평가를 하시면 보다 퀄리티 있는 CER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신 미국하고 유럽의 의료기기 규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규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되게 도전적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규제에서 요구하는 큰 그림을 알고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한다면 국내 의료기기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러워하시지 마시고 다 같이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